미국 국방부의 심장 펜타곤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장에 모인 22개국 대표단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2년간 미국 국방 정책을 주도해온 핵심 관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참회록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이미 미국의 기술력을 추월했다. 이 발언 직후 미국이 공들여 쌓아온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무기 계약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75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독점적 패권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12개국이 줄지어 미국과의 동맹 노선을 이탈하며 한국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미국이 한국의 약점을 잡기 위해 긴급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기술적 실체와 절망적인 격차였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기준이 메이드 인 USA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이 믿기지 않는 대역정극. 지금 이 시간 전 세계를 공포와 경악에 빠뜨린 이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여있던 빨간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죠. 그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전화기는 32년 동안 단 3번만 울렸던 전화였습니다. 첫 번째는 걸프전 때였고, 두 번째는 9.9 테러 공격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라크 침공 당시였죠. 그 전화가 울린다는 건 세계 어딘가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나 미국이 직접적인 위험에 놓였다는 신호였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15분 안에 지하 상황실로 오십시오. 그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았고 그 움직임에 옆에 누워있던 아내 엘리자베스가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얼굴에는 이미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당장 펜타곤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국방안보협력국의 부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직함은 길었지만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율하는 일이었죠. 이 일을 32년 동안 해왔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무기 계약은 제 서명 없이는 성사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각국이 어떤 무기를 원하고 왜 그 무기를 선택하는지 알고 있었고 성능과 가격, 그리고 전략적 이유까지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그 긴 경력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었죠. 미국 무기는 자유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세계의 균형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자부심이 아니라 제 신념이었습니다. 텅 빈 도로를 달려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을 때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폴란드가 미국과 체결 예정이던 대규모 무기 계약을 방금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00억 달러였습니다. 폴란드는 우리로부터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이마스는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국을 대표하는 핵심 무기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그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국 무기의 이름은 천무였습니다. 폴란드는 오랜 동맹국이었고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지난 75년 동안 미국 무기를 선택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방향을 바꾼 걸까요? 왜 미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건물은 대부분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고 문이 열리자 이미 12명의 주요 인사들이 큰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온 크리스토퍼 밀러, 주요 방산 기업의 고위 간부 리처드 스털링, 그리고 CIA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엘레나 벤스까지 전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방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 피곤해 보였고 감정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리처드 스털링은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1,00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곧이어 크리스토퍼 밀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도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고 에스토니아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와 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들 역시 모두 우리의 동맹국이자 나토 회원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레나 벤스가 서류를 펼치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과 비밀리에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은 우리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보기관도 위성 감시도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죠. 폴란드는 우리 뒤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75년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사실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입 밖에 냈습니다. 한국 무기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엘레나는 차분하게 자료를 보며 답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보다 평균적으로 35%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낮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로켓 발사대는 로켓 6발을 장착하고 전부 발사한 뒤 재장전하는데 15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모 시스템은 로켓 12발을 장착할 수 있고 재장전 시간은 단 2분이라고 했습니다.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모는 1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지만 하이마스는 한 번에 하나의 목표물만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수치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지만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는 6개월 동안 반복적인 시험을 진행했고 모든 성능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수치는 전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세게 내려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수많은 나라에 미국 무기를 권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해왔습니다. 그 일이 자랑스러웠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난했던 아시아의 한 나라가 이제는 우리보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미국 무기가 자유세계를 지킨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새벽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를 압박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의 약점을 찾아 공개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 아서 윈스턴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포토맥 강은 아침 햇살을 받아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전차 옆에 서 있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고 우리가 하는 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국방부 장관 윈스턴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폴란드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12개 나라가 한국 무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고 그 총액이 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나토는 오랫동안 동일한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해왔고 그것이 연합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은 CIA 보고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국방 기술이 일부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마저 비밀리에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장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폴란드에 가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뛰어난지, 그리고 약점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말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6천억 달러, 그리고 75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리더십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떠안게 된 셈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했고, 미국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만약 정말로 우리가 틀렸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32년 동안 믿어온 것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관에게 폴란드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조사하고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짧게 악수를 한 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더 밝아졌고 워싱턴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윌리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육군 대위로 현재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흘 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9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착하면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 계속해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뛰어난지 확인해야 했고, 마음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문제점 하나라도 찾아낸다면 워싱턴으로 돌아가 미국 무기가 여전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는 오후에 바르샤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였고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항 안을 걸어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주변의 분위기마저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안제이 코발스키라고 소개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유창했고 태도는 차분했지만 그의 웃음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슨 씨, 폴란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왜 오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문제점을 찾으러 오셨겠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보시게 될 것들을 보고 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로 이동했고 곧바로 바르샤바를 떠났습니다. 바르샤바에서 그디니아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디니아는 발트해에 접한 폴란드의 해안 도시였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별다른 대화 없이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으로 덮인 들판과 오래된 교회가 있는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고 모든 풍경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코발스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고 폴란드는 수년 동안 미국 무기를 구매하며 미국을 신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이 자국 무기를 시험해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거절했지만 국방부 장관의 판단으로 최소한 한 번은 보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본 뒤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 시험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결과를 봤을 때는 믿을 수 없어서 한국 측이 거짓 데이터를 제시한다고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했고 또다시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비 오는 날과 밤 시간까지 포함해 6개월 동안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번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 것이지 미국을 배신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듣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고 코발스키는 시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천모 시스템과 미국 하이마스 시스템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했고 같은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재장전 시간, 명중률, 혹한 환경에서의 작동 안정성까지 모두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한국 시스템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고급 승용차를 앞에 두고 자전거를 고르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그디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코발스키는 도시 외곽의 대규모 공단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대적이고 정돈된 대형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곳이 바로 K2PL 생산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협력해 한국 무기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견학 일정이 없었고 그는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방문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장 인근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동으로 몸은 지쳐 있었지만 쉽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냐고 묻길래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들 윌리엄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폴란드에 와 있다는 사실에 그는 반가워했고 다시 한번 한국 무기가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로켓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코발스키가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공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낡고 어두운 무기 공장을 예상했지만 눈앞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부는 병원이나 연구시설처럼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였으며 작업자들은 흰 작업복과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들은 모두 최신 설비였고 곳곳에 생산 데이터를 표시하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라기보다는 정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코발스키는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무기 공장입니다. 한국은 모든 공정을 아주 높은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레이저 용접 장비와 대형 로봇 팔, 그리고 정밀 측정 도구를 이용한 품질 검사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부품은 하나하나 검사되고 있었고 작업 흐름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회의실로 이동하자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는 박준호라는 한국인 연구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선임 연구원으로 천모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차분한 태도로 저와 악수를 나누며 오늘 모든 기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숨길 것은 없다고도 했죠. 그는 천모 시스템의 기술 도면과 시험 발사 영상, 수백 차례에 달하는 시험 데이터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용접 정밀도가 0.08mm 수준이라고 했고 이는 부품 간 오차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기 시스템에서 정밀함은 곧 신뢰성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고장이 나면 군인의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보며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여전히 실제 발사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전하자 박 연구원은 다음 날 아침 야외 시험장에서 실제 발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라는 말에 최소한 숨기는 것은 없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코발스키는 그디니아의 한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폴란드의 역사와 안보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폴란드는 늘 강대국 사이에서 침략을 받아왔고 살아남기 위해 국방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실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제가 32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잠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한국 무기가 실제로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되는 날이었고, 오늘이면 진실이 분명해질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코발스키 차관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해리슨 씨. 준비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고 그의 차에 올라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은 공장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였고 밖은 아직 완전히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해가 뜨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했죠.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공터였습니다. 주변에는 건물도 나무도 없었고 눈으로 덮인 평평한 대지뿐이었습니다. 시험장 중앙에는 천무 발사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형 군용 트럭 위에 장착된 모습이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현대적이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지원 차량과 지휘 차량, 연료 트럭들이 배치돼 있었고 20명 남짓한 인원이 발사대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던 박준호 연구원이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해리슨 씨.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틀 무렵에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저희에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죠. 천무가 극한의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발사대를 가까이에서 살펴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8륜 트럭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였고 그 위에 설치된 발사대에는 2줄로 배열된 12개의 발사관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각 발사관마다 로켓 한 발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각 로켓이 길이 약 6m, 무게는 300kg 정도이며 최대 52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는 저를 지휘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고 발사대 모습과 함께 52km 떨어진 목표 지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주의 깊게 지켜보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2발의 로켓을 전부 발사하고 발사부터 명중까지 모든 데이터를 추적하고 기록할 거라고 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하늘이 밝아졌고 시야가 또렷해졌습니다. 박 연구원이 무전기로 발사 준비 명령을 내리자 발사대 주변의 기술자들이 안전거리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박 연구원이 조종판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첫 번째 발사관에서 불꽃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로켓은 강력한 추진력을 내며 공중으로 솟구쳤고 거의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로켓이 연속해서 발사됐습니다. 발사는 멈추지 않았고 쾅, 쾅 하는 폭음이 이어졌습니다. 지휘 차량 안에 있음에도 귀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불과 14초 만에 12발의 로켓이 모두 발사됐습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4초였습니다. 발사대 트럭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시스템은 로켓 6발을 발사하는데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면은 공중을 비행 중인 로켓들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12개의 궤적이 하늘 위에 선명하게 표시됐고 밝은 빛의 선처럼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약 90초 후에 목표 지역에 도달합니다. 목표 지역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번호가 매겨진 표적들이 설치돼 있었고 각 로켓이 어떤 목표물을 향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쾅, 쾅, 쾅.
연속적인 폭발이 목표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12발, 12번의 폭발이 정확히 예정된 위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명중 분석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목표물 1번 직격, 2번 직격, 3번 직격. 12개 목표물 전부가 정확히 명중돼 있었습니다. 빗나간 로켓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균 원형 오차는 4.2m로 표시됐습니다. 52km를 비행한 로켓이 목표 중심에서 4.2m 이내에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무기 시험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이런 정밀도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장전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이제 재장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천무의 핵심입니다. 지원 트럭이 발사대 옆으로 접근했고 새 로켓 12발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발사관을 열고 기계팔을 이용해 로켓을 장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빠르면서도 동작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1분이 지났고 작업은 절반 이상 진행돼 있었습니다. 90초가 지났을 때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정확히 1분 58초가 되는 순간 마지막 발사관이 닫혔습니다. 재장전이 완료됐고 시스템은 즉시 재발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하이마스 시스템이 재장전에 15분이 걸린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이라면 이 속도 차이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추가 발사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우연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 역시 첫 번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2발의 로켓이 다시 14초 만에 발사됐고 모든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재장전 시간은 이번에는 1분 56초로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일회성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기술적 능력이었고 미국이 보유한 어떤 시스템보다도 앞서 있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32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기술 설명을 위해 다시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화력 통제 시스템의 상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천무는 1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고 컴퓨터 반응 시간은 0.002초였습니다. 풍속, 기온, 지구 자전까지 계산해 명중률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소스 코드까지 공개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완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신뢰가 비밀보다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와 군인들이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미국의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비밀로 했고 동맹국의 수정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통제에 가까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한국 무기 개발의 역사도 설명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기술과 산업 기반이 없었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기술 개발에 대한 제안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 속에서도 스스로 배우고 축적하고 개선해왔고 지금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자신들이 원했던 방식의 파트너십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은 이미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는 다른 나라들의 시험 보고서도 보여줬습니다. 핀란드는 영하 35도의 북극 환경에서 시험했고 노르웨이는 눈보라 속에서 시험했으며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 체코 등 여러 나라가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한국 무기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하나하나 읽으며 약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 명확했고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결국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보고 직접 검증한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최소한 이 로켓 포병 시스템 분야에서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코발스키 차관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주며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상태를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가 32년 동안 쌓아온 무기와 국방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TV를 켜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오늘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14초 만에 발사된 12발의 로켓, 1분 58초에 끝난 재장전, 52km 거리에서의 완벽한 명중, 제조 과정에서의 0.08mm 정밀도, 그리고 소스 코드까지 공개하는 완전한 투명성. 모든 요소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나은 무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건 제가 32년 동안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경력과 자부심의 기반이 잘못된 믿음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엘레나 벤스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묻기에 저는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시험 과정을 설명했고 수치와 데이터를 하나하나 전달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났을 때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엘레나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CIA 역시 자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난 3개월 동안 한국 국방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 정보원을 종합한 결론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라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렀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포병과 로켓 시스템 같은 지상 무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고 조선 분야 역시 한국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이 앞서는 분야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텔스 항공기나 핵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10년에서 15년 안에 한국이 대부분의 국방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제 배를 세게 친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엘레나는 더 나쁜 소식이 있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무기 구매 가능성을 문의했다는 겁니다. 1945년 이후 줄곧 미국 무기를 사용해온 일본이 한국 무기로 방향을 바꾼다면 아시아 전역에서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배제된 새로운 국방 협력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 미국은 아시아 시장 전체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자 엘레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약점이든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든 운용상의 위험이든 나토 국가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라면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75년간 유지해온 전략적 영향력이 걸려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엘레나는 제가 한국 무기의 문제점을 찾아내길 원했지만 이미 저는 가능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기들은 한국이 설명한 대로 정확히 작동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야 할까요? 보고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정직과 사실에 기반해 일해왔고 그 평판을 여기서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해도 거짓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박준호 연구원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성능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과 철학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바로 응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아침 10시에 호텔 앞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용 차량이 아니라 개인 차량이었고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차를 몰아 바닷가 근처의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발트에는 회색빛이었고 차가운 파도가 해안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 연구원은 업무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고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1974년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2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가 어렸을 때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고 아버지는 외국 기업을 위해 단순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만의 제품은 없었고 다른 나라가 설계한 부품만 생산하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가족 여러 명이 2개 방에서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는 교육의 가치를 믿었고 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걸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방위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진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넘쳐났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자체 방위 산업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무기 판매를 중단하면 국가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국방 기술에 투자를 이어갔고 박 연구원 역시 그 과정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분해하고 연구하며 비슷한 수준을 만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방은 이해와는 다르다는 걸 곧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반복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해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2010년 무렵에는 외국 무기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고 2020년쯤에는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성과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30년 가까이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기술을 쌓아온 이유는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주변에 잠재적 위협이 많고 약한 무기를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무기의 성능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왜 이런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기꺼이 공유하는지 물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잠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미국과 여러 나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그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도움을 받았던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세계 전체가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자존심과 세계 평화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의 안전 중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옳은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며 보고서에 무엇을 쓸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벤치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각자의 경력,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바람까지 이어졌습니다. 박 연구원은 공학을 공부 중인 2자녀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길 바란다고 했고, 저는 군 복무 중인 아들 윌리엄이 가능한 한 최고의 장비로 보호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박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를 지지해야 한다고, 그 무기가 낡은 체계보다 제 아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를 제공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더 낫다면 그것이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단순했고 분명했습니다. 헤어지며 박 연구원의 손을 잡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 나라의 기술이 함께한다면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
그날 오후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약점을 나열한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의 강점과 협력 가능성을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미국이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선택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가 워싱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확인한 진실이었고, 이제는 그 진실을 말해야 할 차례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표현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폴란드에서 직접 목격한 시험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담았습니다. 14초 만에 이루어진 12발의 발사, 1분 58초의 재장전, 52km 거리에서의 정확도, 그리고 여러 나라가 동일하게 검증한 성능 데이터까지 빠짐없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무기가 우월하다는 사실을요. 동시에 미국이 이를 막거나 부정하려 들기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확인한 현실이었고 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곧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고 윈스턴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장관은 보고서 표지를 잠시 훑어본 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만 주게. 읽어보고 자네를 다시 부르겠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이 제 남은 경력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질지, 무시될지, 아니면 제 책임으로 돌려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조금 지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의 비서였습니다. 즉시 장관실로 오라는 말이었죠. 복도를 걸어 들어가며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 윈스턴 장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레나 벤스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밀러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리처드 스털링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방위산업계가 이미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관은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한 뒤 말했습니다. 로버트, 보고서를 읽었네. 아주 철저하고 정직하더군. 하지만 문제도 많아. 자네는 우리가 로켓 포병 분야에서 한국의 우월성을 인정하자고 권고하고 있어.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말하고 있고. 그건 우리가 더 이상 1등이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야.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지.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리처드 스털링이 격앙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앙입니다. 이걸 따르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잃게 됩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 대가로 뭘 얻습니까? 한국 회사가 만든 재장전 빠른 로켓 몇 기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스털링 씨, 이건 특정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고의 무기를 갖추는 문제입니다. 한국 무기가 더 낫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미국 산업의 배신자요. 한국에 매수당한 겁니다. 그 순간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매수당하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라는 임무를 받고 폴란드에 갔고 그 결과를 그대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짓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윈스턴 장관이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만들 하게. 로버트, 자네가 정직하다는 건 믿네. 하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해. 이미 12개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나토의 무기 표준화 체계, 그리고 75년간 유지해 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어. 아주 신중해야 해. 엘레나 벤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CIA의 분석 결과가 제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무기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고 이를 부정해도 다른 나라들이 확인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면 미국의 신뢰만 약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역시 외교적 관점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선택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동맹국이며 무리한 압박은 오히려 미국이 배제된 새로운 안보 협력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은 끝까지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압박, 무역 조치, 언론을 통한 신뢰 훼손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관과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은 점차 제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증거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윈스턴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로버트, 자네가 2주 뒤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게. 데이터는 숨기지 말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권고하게.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게. 이 선택으로 강력한 적들을 만들게 될 걸세. 방위산업계와 일부 정치인들이 자네를 공격할 거야. 자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56살입니다. 충분히 긴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진실을 말한 결과로 경력이 끝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돈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덮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장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하게. 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그 후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방위산업계 인사들이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했고 제가 한국에 편향돼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재정적 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제 애국심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 중 일부는 연락을 끊었고 화난 전화와 이메일이 이어졌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제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걱정했습니다. 아들 윌리엄은 폴란드에서 전화를 걸어와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다들 현실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젊은 분석가들과 현역 장교들로부터 조용한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저를 다시 중심으로 붙잡아줬습니다. 마침내 브뤼셀의 나토 국방장관 회의 날이 왔습니다. 나토 본부 회의장은 각국의 국기가 나부끼는 거대한 공간이었고 22개 회원국의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가며 긴장을 느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데이터는 충분했고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무의 시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14초 발사, 1분 58초 재장전, 정확도와 정밀도, 수치, 그리고 여러 나라의 검증 보고서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비교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로켓 포병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미국 무기가 항상 최고라고 믿으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면 동맹국들은 우리를 우회할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강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도 군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태도, 숨기지 않고 검증을 허용하던 자세, 그리고 동맹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던 관점이었습니다. 한국을 통해 저는 강함이란 상대를 누르는 데서 나오지 않고 함께 신뢰를 쌓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장은 잠시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단의 선체로 저는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곧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어 폴란드 국방장관이 일어섰고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장관도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22개 나토 회원국의 국방장관들과 대표단 전원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몇 분 동안 이어진 분명한 의지가 담긴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발과 논쟁을 예상했었고 미국 무기가 항상 최고가 아니라는 말을 한 대가를 치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분노가 아니라 정직함에 대한 존중으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연단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리슨 씨, 정직하게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을 배신하는 기분 없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장관들도 비슷한 말을 전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 용기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앉아있던 리처드 스털링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세게 닫고 회의장을 나갔고 다른 미국 방위 산업 관계자들도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시장 지위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들의 사업이나 미국의 이익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마다 뒤쫓아가기보다는 정직하게 직면하고 변화하는 편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 이후 나토 이사회는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 특히 천무 로켓 포병 체계가 나토 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식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 결정은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해도 나토 작전에 문제없이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토의 75년 역사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닌 국가의 무기 체계가 완전한 기준 인증을 받는 첫 사례였습니다. 표결 결과는 20대 2로 통과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두 나라는 기술적 우려보다는 자국 방위 산업의 이해관계에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토는 공식적으로 한국 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대표단을 위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준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가 브뤼셀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박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리슨 씨, 오늘 발표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자존심을 택할지 궁금했거든요. 진실을 선택하셨네요. 그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고 박 연구원은 함께 온 한국 국방 관계자들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제가 본 현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었고 한국 무기는 제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연구원과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국방 협력 미래에 대해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생산 효율성이 결합된다면 어느 한 나라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체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국방 분야에서는 더 큰 안전과 효율을 만든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방위 기업들은 잇따라 합작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유도 기술과 한국의 발사대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로켓 시스템, 한국이 건조한 선체에 미국 무기 체계를 통합한 해군 함정, 그리고 전장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협력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방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방위 산업 관계자들도 점차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기존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 역시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은 개인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인 공격은 멈췄습니다. 시장이 결과로 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 국방 수출은 오히려 15% 증가했습니다. 파트너십이 경쟁보다 더 강력한 결과를 낸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됐습니다. 브뤼셀 회의 후 8개월이 지나 저는 펜타곤에서 은퇴했습니다.
57살이었고 원래 계획보다 1년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고 어려운 순간에 진실을 말했으며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느꼈습니다. 은퇴식에서 윈스턴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해리스는 마지막 임무에서 가장 드문 형태의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증거에 따라 생각을 바꾸는 용기였습니다. 미국은 현실을 부정해서 강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에 직면하고 적응함으로써 강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국방협력 분야의 자문 역할을 맡았고 대학에서 국제국방협력에 관한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폴란드와 브뤼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강하다는 건 항상 1등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함이란 배우고 인정하고 동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윌리엄은 최근 유럽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기술을 결합한 통합 무기 체계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현장의 반응은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신뢰성이 높고 운용과 정비도 훨씬 수월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다들 알아요.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걸요. 얼마 전 박준호 연구원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곧 은퇴를 준비 중이라며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기가 만들어지는 현장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5년 전 한국이 받았던 도움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방문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새벽 3시 17분의 빨간 전화기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재앙의 신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는 몰락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만을 내려놓고 성장할 기회였고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갈 기회였습니다. 한국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진정한 국가는 항상 1등이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탁월함이 어디에 있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버트 해리슨 씨의 고백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흔들고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놀라운 역전극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안보의 중심이 된 대한민국의 위상, 여러분이 느끼는 그 자부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더 큰 도약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